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자문센터장, 그리고 책사 컨설팅 부동산연구소 이재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준환 교수님, 예.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원래 처음에는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조금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 공약대로 완화 쪽으로 일단 선이 그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 완화를 결정한 배경을 먼저 좀 짚어보면 아무래도 집값이 다시 뛰어오를 수도 있다. 완전히 폐지를 했을 경우에 다시 뛰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불안감이 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재차 또 상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다 풀어주지 못하고 특히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의 변동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집값 변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번에 재건축에 대한 모든 규제를 푸는데 좀 주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센터장님. 네.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전면 폐지했다면 네. 부동산 시장이 뛰어올랐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침체기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 많은 통계에서 나왔듯이 지금 가격 급락한 매물들도 지금 나오는 추세고 이런 추세에서 지금 재건축을 재초안을 전면 폐지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이 막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과거에 일종의 어떤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그런 후유증 내지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아픈 기억이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고심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초안을 좀 풀어주되 전면 폐지보다는 서서히 완화 쪽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국 소장님께서는 이번 재초안 완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폐지보다는 완화를 선택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지역 강남의 재건축 단지로부터 시작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서울 전역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 지방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번 정책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가운데 이 재초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완전히 폐지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정책의 수정이 가해지다 보니까 웃는 곳이 있고 우는 곳이 있고 좀 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곳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보면은 이제 부담금 적용 기준을 완화했는데 예. 이제 부담금 면제가 이제 1억 이하가 미만이 이제 면제가 되고 그렇죠. 3천만 원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1억 현행 1억 1천만 원을 이제 3억 8천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부과율은 똑같이 최대 50%까지 해서 예.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초과이익이 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되냐는 게 문제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많지가 않잖아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금액이 아마 대부분이 뭐 3억 8천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강남이란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재건축은 뭐 이제 이 정책이 이제 완화된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50% 이제 추가로 받는 이런 그 소유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번에 좀 완화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좀 눈에 띄는데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려 이제 50%를 감면해 주는.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 뭐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거기서 이제 자기 주택으로 10년 이상 1주택자로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냐. 실제로 따져보면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고 그렇죠. 1주택 보유 기간이 제가 보기 굉장히 짧은 것을 감안할 때 이거의 효과도 제가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서울이나 특히 강남권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지방이나 이제 수도권 좀 집값이 저렴한 지역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이 아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비율로 따질 때는 굉장히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준환 교수님께서 이제 서울과 지방을 좀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은 사실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사실 반대로 지방은 굳이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뭐 옆에 빈 땅 있고 옆에 빈 땅 있고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봤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주택 시장이 뭐 화랑이 됐을 때 활성화됐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그 효과 내지는 그에 대한 뭐 이득 득실을 따지는데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특히 지방권에 공급 과잉된 지역들 뭐 대구라든지 뭐 상당수 지역들이 지금 침체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재초안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폐지는 아니지만 예. 완화함으로써 어떤 공급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 내지는 시그널은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런 혜택들이 강남같이 서울의 강남권 같은 고가 아파트에는 사실상은 크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지방권 아파트 뭐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 1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혜택이 되고요. 예. 하지만 뭐 앞서는 말씀드린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지방권이라도 사실상 그렇게 큰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국 소장님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제초안의 완화를 크게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이제 액수 자체, 부과 기준 자체를 높여서 네, 규제를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렸죠. 네, 그거 하나와 그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초과이익 산정을 개시하는 시점을 뒤로 미뤄줬잖아요. 네, 조합설 추진위원회에서부터 네. 조합설 인가로부터 그렇죠. 그렇기 그 때문에. 뒤로 시점을 미룬 그 변수와 관련해서 그 부과금 산정액에 이득을 보는 단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번 그 제초안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누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에 대한 인당 개념의 3천만 원 초과가 1억 초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받겠고요. 두 번째 또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 또 1주택자 가운데 단기 보유자보다는 장기 보유자가 혜택을 받겠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제초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점 자체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까지 가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뭐 한 3년, 5년 정도 이렇게 길어지는 단지들은 상당히 부담감이 컸는데 그것이 좀 더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 좀 더 한 말씀 드린다면 조합설립 인가보다는 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로 예컨대 시점을 좀 미뤘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남권에서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던 단지들이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통계를 보게 되거나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게 되면 예.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10년 보유했을 때 대략 한 4억 원 정도의 이렇게 부담금이 예상됐었는데 이번에 완화 조치를 통해서 1억 5,800만 원 정도로 대략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에 대한 부분이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재건축 단지 전반적인 걸치에서 예. 만족할 만한 어떤 이런 그 개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이동현 센터장님께 먼저 네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거품이 네. 끼었다는 이 자체에 반대하실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거품이 끼었으니 어쨌든 거품을 좀 빼야 되는데 네. 이게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장이 갑자기 경착륙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겠죠. 네. 그러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가 경착륙하던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으로 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규제 완화 아닙니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고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지금 확연히 드러난 상태에서는 뭔가 이런 어떤 뭐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시장을 어느 정도 감안은 했어요. 다만 이렇게 화끈하게 풀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이거 완화를 준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느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규제 완화로 인해서 혜택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이게 시장의 경착륙을 좀 방지 내지는 좀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앞서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로 혜택을 받거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말은 이 단지들 영향을 받는 단지들이 적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완화시키는데도 사실은 역부족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면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완화 조치가 전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로 봐서 이 지금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이 개정안이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여기서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야당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금 그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분위기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정부가 정책안을 발표를 해도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사 이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완화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사실 이런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네. 그 시장 자체의 수요자들이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냐 하는 상승의 기대 심리가 강하면 아무리 규제를 해도 오르고 그게 이제 하락의 기대 심리가 강하면 규제를 완화해도 오르지 않는 경우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남의 재건축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강남 재건축이라는 것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움직여야 서울 다른 곳 지방으로 이렇게 그 부지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도 제가 보기엔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완화가 되더라도 예. 실제로 지금 주택 가격이 계속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지방은 더 심하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도 중요하지만 일반 분양가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재건축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최근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자자나 수요자의 어떤 그 구매 심리가 상대적으로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국 소장님, 이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크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네. 와중에 하나가 규제, 나머지 하나가 뭐 시장의 심리 뭐 이런 네, 것들이라고들 있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김준환 교수님은 규제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가격에 미치는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규제를 완화해도 가격에나 시장 활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저도 비슷한 그 내용인데요. 네. 뭐 일부는 동의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일정한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제초안이 예컨대 개정안됐을 때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제초안에 대한 완화 자체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전 제가 볼 때는 이 제초안에 관련된 개정안보다는 연말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던 안전진단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여러 과정 가운데 첫 단추에 해당됩니다. 이첫 단추가 지금 끼워지지 않아서 많은 지금 단지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초안에 대한 개정보다는 좀 더 앞단계에 해당되는 안전진단에 관련된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고 또 집값을 좀 더 그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2024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공약은 2023년이었으니까 1년 더 뒤로 밀리게 된 셈이기는 한데요. 자, 그러면 교수님, 2024년으로 1년 밀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관련 문제가 사실 총선이랑 공교롭게 또 겹치게 그렇죠. 됐어요. 이 변수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2023년에 하나, 24년에 하나,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차기 총선 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법 개정이 없이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뭐 마스터 플랜을 아무리 세워도 실제로 실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아마 이슈화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2024년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뭐 이게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부가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부 언론에서는 뭐 주거 지역은 용적률을 최고 300%로 가고 역세권은 5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 사는 지금 용적률 200% 이하인 아파트에 정부가 300%, 500%까지 용적률을 줘서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 일기 신도시는 특히 분당은 대부분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거의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다 대부분 이제 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예. 느닷없이 이제 뭐 일기 신도시를 새로 뭐 도시를 새로 만드는 수준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보다 정부에서 그렇죠. 드라이브를 더 걸고 정부에서 있다. 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정부 여당이 이제 2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도 용적률을 300%, 500%까지 주는 이런 안은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이랑 좀 멀어지는 부분들을 자꾸 그 안에 담고 이게 이제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예. 실제로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일기 신도시 주민에게 계속 이런 그 실현하기 어려운 꿈들을 준다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더 실망감을 나중에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법 개정이 된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일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을 이제 자기 돈 안 들이고 새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이런 의도예요, 지금 보면. 예. 근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것을 좀 마스터 플랜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안을 내놓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뭐 300%, 500%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이런 마스터 플랜을 그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현 센터장님. 네, 네. 이게 물론 300%에서 500% 용적률을 주겠다는 얘기가 네.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이 네, 네. 나와봐야 아는 네, 네. 거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소식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 이거를 놓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 네. 지금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뭐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예. 지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결국을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수요자들이 고질적으로 공급 부족을 탓하고 있거든요. 예.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이라든지 인접 주변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예,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를 뭐 용적률 300%, 500%를 얘기했던 것도 공급 확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고충을 감내하고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도 이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환영할 일이죠. 예. 당장 뭐 쉽게 얘기하면 내 집값이 오르는데 뭐 이걸 거부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정부의 의지나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여야를 떠나서 서울과 강남 인접권 그다음에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특히 뭐 야당이라도 이걸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도 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서울 같은 도심지에는 이미 그 뭐 주상복합 뭐 많은 아파트들이 그렇죠. 이미 용적률이 고층이 이미 많이 있는데 높죠. 예, 그래서 뭐 분당 같은 신도시에도 뭐 역세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지금 1년 늦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면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통상 뭐 5년 최소 5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5년은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시간은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지금 뭐 고질적인 뭐 주차 뭐 그다음에 인프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예. 충분히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꼼꼼히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선 저는 뭐 이것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국 선생님, 지금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센터장님께서 하셨는데 네네. 이 공급하면은 저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말 야심차게 100만 호 공급을 추진을 했다가 네. 이게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결국은 그때 최종적으로 집계된 이행률이 30%인가 40%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 정도로 이게 공급이 막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 계획을 막 세울 때의 시장 상황과 실제로 그 공급 계획이 현실화될 때의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그렇죠. 경우를 그 우리가 사이에 많은 많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겪어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 2024년에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용적률을 대거 높여서 뭐 공급 주택 수를 급격하게 늘린 분당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 시장 상황이 과연 이런 대규모 공급의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일 것이냐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공급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또 집값이 상당히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여기 지금 일기 신도시 재정비의 사업, 지금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건 우리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신도시에 비롯해서 한 200만 호가 이렇게 쭉 건설되는 과정에서 예. 만들어진 것인데 한때 그 총선 때 보게 되면 그 서울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총선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뭐 2024년도에 이와 같은 일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 이로 인한 큰 전반적인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이 일기 신도시와 서울 집의 집값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양극화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보다 일기 신도시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상태에 해당되는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한 90년대 초에 입주하면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일기 신도시의 정비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를 좀 더 개발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권의 일기 신도시의 분들이 서울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 일기 신도시의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의 집값도 안정이 되고 일기 신도시의 산도 높아지면서 서로 윈윈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변수도 있고 예. 또 어떤 특정 지역, 일기 신도시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기 신도시만 특혜를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곳들이 서울 안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서울 안에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주변 목동이라든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정부에서 어차피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잡은 마당에 네. 뭐 상계동이나 목동에도 뭔가 규제를 조금 더 풀어줘서 그쪽에 맞게끔 규제를 풀어줘서 뭐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행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서울의 과밀화를 또 집중시키는 문제가 있겠고요. 예. 또 목동도 산계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용적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도시 기반 시설이 그만큼 충분히 갖춰졌을 때 삶의 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만들어진 도시의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시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정비 마스터 플랜에 상당히 많이 세세한 것까지 많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정확한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지 용적이 상승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려면 기반 시설이 반드시 잇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 상황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음마 아파트도 20억 원 아래로 거래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김준환 교수님, 이게 항상 이 시세에 대해서 저희도 보도를 할 때 좀 그 우려되는 부분이 거래가 워낙 없으면 예. 한동안 거래가 안 되다가 한 건 거래가 되면 그게 시세가 되고 예. 이게 사실 거래 절벽 속에 가격이 상승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거래 절벽 속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두 건의 작은 통계가 시세로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시세로 봐도 괜찮을까요? 원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세를 보려면 충분한 이런 거래량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평균을 내거나 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가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가격 급등기 때도 보면 거래량이 이제 거의 없다가 이제 드문드문 나오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그 호가 거래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그 실제 가격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것을 가격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제 매도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예. 추세죠. 반대로 이제 이번처럼 하락장일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거래가 하나 이루어지면 지금 시장이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강한 이런 시장에서는 오늘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음엔 더 떨어지겠네. 그래서 계속 심리는 더 낮은 가격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정확한 가격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이야기 전에 이것이 결국은 시장 전체의 가격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적은 이런 좀 가격이 많이 급락한 이런 가격이 현재 정확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가격이 저점으로 해서 더 저점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네. 이 가격을 제가 보기에는 좀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또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당장이 바로 어제 거래된 그 가격이 시세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추세가 마련된다면 결국에는 시세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 가격이 이제 지금 만약에 이 4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거 너무 금매니까 이제 4억보다는 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4억 떨어졌어? 그러면 좀 있으면 5억, 6억 떨어지겠네? 이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동현 센터장님,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지금 뭐 음마 아파트가 4억 원이 빠졌다, 5억 원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금리 문제도 그렇고 당분간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갑자기 상승 추세로 돌아설 법한 재료는 딱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가격들이 시세가 되고 가격 하락을 더 이끌고 이런 식의 구도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주택자 매물이 내년 2023년 5월까지는 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돈이 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해서 급매로라도 내놓아야 될 분들이 지금 시기 조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점은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근다고 내가 집을 막 던지고 어디 나가서 살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대적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던지는 매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또 많이 이렇게 살려는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래량이 당연히 늘겠죠.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영향은 미칩니다.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금매가 어떻게 나왔다, 뭐 몇 억이 떨어졌다라면 당연히 이거 더 떨어질 건가 이렇게 불안감이 당연히 있겠죠. 예. 하지만 이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이게 뭐 완벽한 시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또 이러다가 어쨌든 간에 내년 5월 이후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소화가 되고 다주택자 매물이 소화되고 또 거기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된다면 다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다시 상쇄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어떤 시장의 심리적으로는 이런 금매 같이 이런 매물에는 분명히 영향을 이게 악순환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울 아파트가 뭐 거래량만 줄어든 게 아니고 증여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요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 워낙 세금 관련 규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는 대신에 증여를 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됐는데 증여마저 줄어든 거라면 이게 추세 하락장에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거래 절벽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거래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절벽보다 더 안 좋은 단어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기준에서 한 건도 거래가 안 된 지역이 나오니까 예. 이건 소멸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증여 건수는 아마도 기존에 많이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여가 조금 줄어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할 만한 사람들은 다 네, 했다 어느 정도 미리 봐야 되네요. 선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이 가격이 정확한 시세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는 성향이 강한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 좀 달라요. 급등할 때도 그랬고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장은 비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올 12월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지금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내년 5월 정도를 전후해서 약간 변곡점을 얘기하셨는데 예.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한 5월 달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하락이 이어질 텐데 저는 좀 더 길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즉 종전주택을 예컨대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예. 있습니다. 보통 일정 기간 내에 보통 3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 기간을 끌고 오시다가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12월 정도까지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실 금리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7%를 간다. 뭐 연말 내년이 되면 뭐 8%를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금리보다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변수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금리 변수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을 이끌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신삼고라고 해서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란 말이 나왔는데 예. 역시 여기서 가장 큰 파워는 고금리거든요. 금리라는 거는 당장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집값의 그 거액을 다 자기 현금으로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거의 무조건 대출을 예, 받죠. 그럼 대출을 통해서 받는다고 가야 되고 심지어는 전세까지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는 전세든 매매든 일단 거래가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서둘러서 뭐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뭐 한 가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희망 섞인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뭐 연준에서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고점이.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주담대도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뭐 그거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고금리 추이가 좀 더 간다고 본다면 시장에는 분명히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이야기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이게 금리의 고점이 뭐 내년 상반기다 하반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 봤었던 뭐 마이너스 뭐 그렇죠. 0%대 초저금리가 되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실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아주 부담스러운 금리나 조금 부담스러운 금리나 어쨌든 부담스러운 금리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다른 투자 상품과 다르게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상승장일 경우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클 때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주택 가격이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장일 때는 금리가 이제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이제 그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부담을 막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막 저기 투기 지역 뭐 과열 지역 해갖고 뭐 굉장히 뭐 대출도 안 해주고 금리도 예. 굉장히 막 차별적으로 해줘도 어떻게 돼?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당분간 상승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운 장이구나, 시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들 이제 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 금리 1% 2% 오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이러다가 이거 계속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금리가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으로 뭐 2, 3년 가고 그럴지는 않아요. 예. 내년 초나 내년 뭐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초저금리로 가지 않겠지만 조금 이제 고금리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락장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까지는 뭐 갈 것으로 보고요. 길면은 몇 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금리 부담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금리.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정금리를 뭐 좀 싸게 해주니까 고정금리를 내주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부담이 없는데 이제 예. 금리가 또 이제 또 다운이 되면 그분들은 또 이제 또 그렇죠. 굉장히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특히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에서는 이 금리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국 소장님, 저희가 네. 지금 서울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앞서 김준환 교수님이 그 규제 지역 해제 언급을 잠깐 하셔서 최근 지방에서는 이제 뭐 규제 지역 남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역들이 그렇죠. 뭐 다 해제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네. 세종특별자치구역은 다 이제 해제가 네, 됐다고 세종시를 봐야 제외하면 되겠죠. 다 해제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일단 뭐 사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이렇게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흐르는 좀 경향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연동하는 경우도 물론 그건 있긴 좀 합니다만. 그때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예, 합니다. 그렇긴 예. 한데 일단 지방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들이 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하락 흐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방금 우리 소장님하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빅스텝을 밟을 예정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해 안에 한 0.5% 정도 더 오르게 되면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 3.0%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출 부담이 더 훨씬 가중되겠죠. 예. 우리가 금리하고 부동산의 관계를 한번 연관성을 봤더니 제가 최근에 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이렇게 금리가 하락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0.25%까지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좀 내리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한 3.25% 내지는 3.5%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간다면 예. 아무래도 이런 영향 때문에 이 지방의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그 약세 시장을 좀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센터장님, 네네. 이게 사실 서울은 네. 뭐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을 하면 되잖아요. 뭐 그 거의 약간 공식처럼 답이 나와 있는데 네네. 지방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뭐 사실 재건축을 굳이 하지 않고 새로 단지를 조성할 땅들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재건축을 푸냐 안 푸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규제 지역을 일괄 해제한 것 이외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 하락세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뭐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뭐 지금 사실상 시장이 뭐 이렇게 반등하기 전에는 뚜렷한 뭐 해법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솔직히요. 예. 뭐 시장이 안 좋은데 뭐 백약이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넘쳐나가지고 지금 지방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난리 난 곳들 많거든요. 예. 특히 대구 같은 데 가보면 뭐 다 새 아파트 지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놀랄 정도. 근데 저기 누가 사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거는 왜 이 규제 지역이 해제를 원하느냐면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 해제는 대출 확대로 연계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게. 그러면 대출이 확대돼야 이제 시장이 이제 거기서 집을 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근데 금리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빚을 많이 내서 또는 대출을 많이 늘려서 집을 사라고 해도 이거 내가 돈을 들여서 금리를 감수하고 내가 집을 사면 결국 집값이 올라야 되는 거죠. 네. 대전제가 올라야 되는데 집값 오르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경착륙이 당연히 되면 안 되겠고 연착륙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금리가 안정화되고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이 돼야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환 교수님, 이게 전반적인 규제 해제에 대한 흐름과 관련해서요.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예. 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세금을 정부가 조금 덜 받는 작은 정부를 추구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주장이 나올 법한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관련 세금 특히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양도세 중과라든가 취득세 중과라든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세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세금 중과분의 거의 대부분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뭐 몇 프로 되질 않을 겁니다. 예. 여기 해당되시는 분, 저도 실제로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뭐 그게 아주 뭐 강남처럼 비싸진 않지만 아주 저렴한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뭐 세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번에 조금 뭐 종부세 기준 상향하고 나면 세금 자체가 사실 1주택자 또 뭐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금이 뭐 100조 원을 넘어서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거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우려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국민 전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이 부동산 좀 이렇게 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상류층 일부만 내는 상류층 세금이다. 일부에 대한 이게 문제이지 이게 마치 국민 전체에 대한 그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좀 넓혀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보면 어떤 분은 종부세 세금 별로 인상도 안 됐는데 뉴스만 보고 내가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보수 정권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 세금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만약에 이 세수를 줄인 세수를 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이 세수라는 게 이게 단지 이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락이 되면 세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이
지금 부동산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몇 년 동안 이런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엄청 올랐는지 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을 계속 보유해 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금 정책을 피고 그렇게 많이 거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집을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좀 그냥 한편으로 뭐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보다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국 소장님, 이게 사실 정부가 별달리 세금과 관련해서 모험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하락장이어서 세수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네네. 이 추세가 몇 년 이어진다면 그렇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정부가 일종의 규제 완화책으로서 세금의 추가 완화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금 짧게 저는 부탁드립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뭐 예컨대 세금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세금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저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또 하나의 주택을 살 때, 즉 2주택자가 될 때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 일반 세율인 1% 3%가 아니라 8%로 적용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예컨대 일반 세율로 바꿔주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 준다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지금보다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준환 교수와 이동현 센터장 그리고 이재국 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